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가 내린 뒤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주 52시간이 족쇄다. 공사할수록 손해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낸 신고리 원전 건설 협력사들 얘기입니다. 지금요. 수입이 줄며 숙련공이 이탈하고 있다. 공사 길어져서 인건비가 500억 이상 더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도입 4년 52시간제 곳곳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하기에 굉장히 규제 그리고 뭔가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거든요. 개편 논의는 또 정쟁에 막혀 있다. 뭐 이런 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경제 안보 대화 신설한다. 한미일 첫 포괄적 성명. 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뭐 양자, 다자 여러 갈래 회의가 열렸는데요. 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7년 만에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핵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 이번 이 정상회의는 이런 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에너지 공급망도 강화한다. 모든 분야 협력하겠다. 이렇게 성명의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몰락이다. 뭐 이 순위는요, 뭐 3위 또는 4위,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굉장히 상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몰락했어요. 코인 두 주 사이에 220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한 겁니다, 그냥. 자, 부채만 최대 66조다. 코인발 리먼 사태급 파장 우려도. 지금 가상화폐발 코인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자, 2단 기사로 저 끝에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좀 며칠 지났죠? 이제 구체적인 아직 정확한 표결이 안 나온 곳이 있었는데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상원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네바다에 승리하면서 50석을 확보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50석이면 딱 절반이잖아요. 지금 공화당이 확보한 건 49석. 그럼 한 표 아직 모릅니다. 조지아 남았는데요. 근데 50석 일단 확보하면요.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소속이잖아요. 캐스팅 보트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반 확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그리고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요. 여야에서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신데요. 우선 홍석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선명한 대립. 그동안 대립이 있었는데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대립이요. 자, 어떤 내용의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목조목 압박 메시지를 냈다.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졌다. 그동안 우리는요. 정권 교체기. 사실 이 문제 굉장한 우리로서는 외교안보 이슈였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좀 더 보죠. 자, 한미일 정상회의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북위협 먼저 언급하면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을 주장,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누가 봐도 중국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든 중국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장 큰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잔혹 정당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규탄 강도가 더해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입니다. 그래서요, 한미일 지금 뭐 삼각 공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맞상대는 북중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뭐 현지에서 연설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건 러시아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요, 남중국해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건 역시 중국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이 되죠. 자, 그럼요, 지금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뭐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오늘 자, 윤경호 의원님. 그동안 사실은 우리는 중국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판성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한 과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뚜렷해진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양 주권, 예.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실한 포인트를 가지고 예. 굉장히 비판적인, 두 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 아닙니까? 가장 현안이잖아요. 예. 비판적인 입장을 예. 미국, 일본 손잡고 같이 내놨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죠. 특히 세 나라 정상이 이렇게 릴레이로 만나고 한꺼번에 만나고 예. 했던 게 지금 기사에도 있습니다. 6년 7개월 만이잖아요. 2016년 3월이니까 그 사이에 각각의 관계 또 내부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미뤄졌는데 예. 이렇게 모인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하겠다. 예. 굉장히 진일보잖아요. 아시겠지만 일본과 우리는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 서로 예, 공유하고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했던 걸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우리에게 소재 부품, 경제적인 보복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로 맞대응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중단된 건데 그걸 건너뛰는 의미가 있긴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확실한 대척점에 우리가 입장에 서는 걸 분명히 했다. 의미는 크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 회의는요. 프놈펜에서 열린 이 회의는 기본은 예. 아세안 10개국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죠. 아세안 정상회의에 10개 나라의 주변국 예. 한국, 중국, 일본이 플러스 3 예. 참여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자무대예요. 거기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만 거긴 그렇습니다. 중국은 빠지고 한미일 예. 그리고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국가들이 모이긴 했는데 중국이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건 다자무대, 예. 다자외교 무대인데 예. 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아세안을 상대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뭐 다른 여러 측면에서의 교류를 감안했을 때 입장 예.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다뤄지지 않고 오로지 한미일 협력 이것만 이렇게 부각이 된 거 이거는 예. 과연 바람직한가? 왜냐하면 이건 기본은 다자무대, 다자외교 그렇죠. 무대라는 점에서 예, 예.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도 사실은 이 아세안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건 뭐 취재하고 기사로 다루시지만 주목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신문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네. 사실 중국과 러시아 우리에겐 사실은 큰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뚜렷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향후에 또 이들 국가의 어떤 반응 이것도 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반응도 예.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은 이번에 예. 그 대통령이 취한 어떤 발언과 행동은 예.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좀 제시를 했다. 지금 중국이 대만 해협을 지금 현재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히 항해의 자유를 지금 현재 침범하는 것이고 예. 또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어떤 침공은 뭐 이거는 뭐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안보리에서도 지금 뭐 침략입니다, 비난 이거는. 예. 고 이제 침략 전쟁이라고 예. 규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예. 이제 명백하게 그 문제를 이제 규정을 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그 문제가 단순히 국제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한 거죠. 예, 지금까지요. 대만 해협은 예.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과 같은 그런 어떤 항로가 되는 예. 것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밀이라든지 식량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했다. 이것이 좀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지점 그리고 굉장히 이 강력한 국가들이 관계된 어떤 외교 안보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동안 좀 지켜보면서 망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은 뭔가 이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좀 묵직하게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금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인 이 일정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경호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 일정 돼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여러 다갈래가 굉장히 많은 일정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다루기가 이제 복잡한데요. 하나씩 오늘 전 요점을 좀 제시해 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앞서서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내용. 사실 여기에 제일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죠. 이번 정상회담 공동 취재단이 차단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여기서는 말하면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양자회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실 직원만 회담장에 들어갔다. 이거를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속 취재만 됐다고 하거든요. 전속. 그러니까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들어가서 뭐 사진 또는 영상 그리고 대화 내용을 파악한 뒤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예요. 서면자로 낸지 질의응답은 생략됐다. 근데 반면에 일본 기시다 총리 13분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건 좀 대조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대신 전속으로 맡겼는가. 여기는 해석을 곁들였죠. 말실수 차단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은 이거 각국하고 협의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근데 요즘에 또 과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기사입니다. 다음요. 화면으로 좀 하나 준비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뭐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들 함께하는 일정 그리고 단독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단독 일정이 좀 있었어요. 12일에. 근데 이번에는 비공개 일정이다. 왜 그럴까? 우선 보세요. 오전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화나 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 격려를 한 거죠. 이거 사진으로 주말 동안 많이 공개됐습니다. 요 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요. 현지에 캄보디아 현지에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한 격려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오전 일정은 캄보디아 이 정상 부인들이 앙코르와트 방문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대신 여길 갔거든요. 근데 요 일정들이요 다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동행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만 동행하고 이후에 사진 등등이 공개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지난 6월 스페인에서도요 뭐 비슷한 일정들이 있었어요. 문화원 방문. 근데 여기는 공개 일정이었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요. 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대통령실의 설명은 뭐 현지에 공개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뭐 그리고 이쪽 방문하는 곳에 어떤 배려도 차원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번 일정의 전속
일정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의식한 걸까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설명이 좀 제대로 됐다면 별로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제 보니까 동아시아 정상회의부터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게 계속 그 연달아 있었어요.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습니다. 촉박해 있어서 예.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제가 듣기로는 1시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다자외교 무대에 가면은 이게 늦게 오는 뭐 그렇죠.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게 무조건 그 정확하게 안 지켜지죠. 딜레이가 돼 있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딜레이가 되면서 양자 정상회담이 전부 다 뒤로 미뤄졌죠.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이게 기술적으로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하기가 좀 그런데 예. 근데 풀단도 구성이 안 됐다고 이 기사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예. 풀단이 구성되지 않은 것도 아마 이게 좀 그 시간적으로 이게 기자들은 그리고 전용기에 먼저 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공항으로 훨씬 빨리 이동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의 이동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풀단을 저 정상회담에 넣기보다는 전속으로 그냥 가름하고 그렇게 했지 않나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순방을 동행한 취재 의미가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가다 예. 보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정상회담이 밀리다 보면은 계속 이게 시간이 계속 밀려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예. 어제도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예. 공항 그 비행기 뜨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비행기 뜰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그랬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혼란했었다는데 현지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잘 설명하면 됐을 텐데 예. 설명이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한겨레 신문에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예. 어제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풀 기자가 들어간다 해도 예. 모두 발언 뭐 3분 내지 5분밖에 듣지를 못합니다. 정상회담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기자가 들어가는 것과 전속이 그냥 취재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MBC 전용기 태우지 않은 것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홀대한다. 사실 그런 시작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대통령실도 조심성 있게 설명의 의무를 다 한다면은 국민들도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 이해해 주리라 보고 지금 또 다른 일정들도 많으니 그 이후부터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도 있었지만 프놈펜 같은 경우는 기자들까지 다 따라가게 되면 교통편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 풀이 가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풀이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좀 조용한 영부인 외교가 필요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기자들 동행하게 되면 너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번잡해질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았나. 뭐 특별히 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뭐 그런 좋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요 부분을 또 살짝 여기다 곁들여 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일부 전 일정에 대해서 좀 비공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추후에 알려주는 형태로 간 게 아닌가.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예,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 도어 예. 스태핑도 했었고 9월 순방 때는 전속 기자 그러니까 풀단이 예. 동행 공개 취재에서 일정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그 MBC 기자도 탑승 배제하고 이렇게 유독 전속으로만 하고 배우자 일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뀌었는데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G20도 추후에 끝난 다음에 이제 알려줬죠.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나오고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안보 한반도 정세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관련된 미국과의 IRA 협상 이런 부분은 온 국민이 관심 갖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를 그러니까 아까 기술적인 문제라면 양해를 구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뭐 전속으로만 돌렸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국민들 보시기에 그 언론의 자유를 뭐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가장 큰 논거가 국익 침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나라가 볼 때 국익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요,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 뭐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동행하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뭐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게 보도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일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배려를 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선 기사는 약간 그런 거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살짝 겉들여 놓은 기사예요. 그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G20 정상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죠? 여기도 이제 많은 일정이 있는데 일단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건 아예 뭐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그냥 관계자가 알려주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폼나게 사표 논란. 이 폼나게란 단어, 이 단어. 주말 동안에 정치구에서 계속 나왔어요. 폼나게.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그게 보도가 됐고요. 주말 동안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폼나게 사표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폼나게 사표 발언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러자 박홍구 민주당 원내대표 참사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민 장관도 최근에 이제 뭐 브리핑, 언론 인터뷰 좀 사실 할 때마다 약간 논란이 되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요. 물론 이게 어떤 영상에 담겨 있는 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형태로 얘기를 했고 그게 활자로 달아지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자, 이상민 장관 사실 거치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죠. 여권 내에서는 약간 뭐 사퇴까지 가야 됩니까? 좀 수습이 먼저죠.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런데 범정부 재난관리 개편 TF 단장을 맡는다. 자, 그렇다면은 이 TF가요 이번 주에 출범하고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퇴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뭔가를 내놔야 되니까 단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리가. 자,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수습이 최선이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 떠날 때 공항에 이상민 장관이 현장에 나왔거든요. 그때 뭔가 마중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 금요일인데 계속 주말 동안 또 회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순방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가칭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 이상민 장관을 만나서 뭐라고 잠깐 인사하고 이렇게 팔 부분을 툭 치는 걸 보고 저게 격려냐 뭐냐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장면을 보고요. 여당이 장관도 못 지키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장관 한 명 못 지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한 이런 반응인 거죠. 다시 뭉친 친윤 목소리 키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 부분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이 국회 출석했다가 이른바 그 문자 그 논란의 그 노트 그것 때문에 퇴장이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퇴장하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약간 불만 제기도 있는 가운데 아니 장관 한 명도 못 지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논평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비번임에도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주문 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저런 모습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여당이 장관도 못 지키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지금요? 예, 그 뭐 일부분 뭐 당연히 조금 있습니다. 워낙 그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예. 그 다수당으로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산에서 예, 또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을 뭐 많이 했죠, 또.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예산은 무조건 지금 다 지금 예산국에서 자르고 있으니까요. 예. 거기다가 지금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나중에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현재까지 사고를 이제 원인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규명을 하고 수습을 하고 또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어떤 이런 어떤 장관이 현재까지 어떤 역할이 그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태 그런 어떤 압력을 그냥 여당도 그대로 이제 해야 되나 막지 못하나 뭐 이런 예. 어떤 여론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는 거는 이른바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간의 의견과 입장이 다른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까? 좀? 예, 뭐 분명히 당내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 특히 이런 어떤 예. 이슈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중진들 만나서 뭐 의견도 수렴한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의 이견,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죠. 이거는 경찰 등 일선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니 이태원 참사 책임 왜 실무자에게만? 경찰 서울시 내부 반발 확산. 최근에 사실은요, 있어서는 안 될 또 저 숨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잇단 사망에 여기 뭐 용산서 서울시 실무진 잇단 사망에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거죠. 아니 윗선 수사 없이 정권 눈치 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노조 오늘 이상민 장관 고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제 특수본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왜 윗선 쪽은 수사를 안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자 빠른 시일 내에 수사 범위 확대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자, 홍정민 의원님,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최근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예. 재난 총괄 책임자인데 사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 경찰 미리 배치했어도 막을 예, 수 없는 참사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은 뭐 행안부에 대한 뭐 전문성이라든가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때도부터 굉장히 이상했지만 최근에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사전에 검증할 수 있었던 워딩임에도 불구하고 폼나게 사퇴하겠다 뭐 이런 폼나게. 예, 부분이 전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공감 능력도 없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오늘 오면서 국민의힘 플랜카드를 봤어요. 현수막에 진상규명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러 생략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이 사실은 이런 범정부 TF 단장으로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가 뭐 대책을 크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 어떤 부분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하면 이런 분을 만약에 단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예.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500명이 넘는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현장 책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책임지는 고위직은 없고 현장만 수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측근 무죄, 현장 유죄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홍정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민주당이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요, 의원님.
좀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사를 좀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친윤계 구심점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거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거나 안 된다라고 뚜렷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기 재등판한 원조 윤핵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또 아까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또 있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답보, 그다음에 수석 2명이 국회에서 회의 때 퇴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 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판을 쏟아내는 목소리 있고요. 뭐 이런 등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재현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용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을 당시에 극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지금 내용이 잦아든 상황인데 다시 뭔가 전선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조기 재등판한 원조 윤핵관. 구심점이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앞선 기사를 딱 맥락에 깔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묘하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의도의 핵 떠오른 한동훈 신드롬. 여권에서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과의 어떤 대응 속에서 굉장히 주목도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키워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급을 민주당이 높여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해 보면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총선 공천 지역까지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요. 과도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영실 편집위원. 네.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뭐 워낙 그 야당과의 네. 그 현안 질이라든가 이런 뭐 대결 국면만 펼쳐진다면 예. 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야당 의원을 끝까지 예. 그 쫓아가서 모든 말로 그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이미지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언론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강한 이미지 그리고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펼쳐 보임으로써 아마 그 공무원 하기는 아까운 분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뭐 공무원 자리를 좀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뭐 것 그것보다는 같은데요. 역시 정치라는 영역이 예. 공무원이라는 그 영역보다는 훨씬 넓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예. 저 정도면은 정치의 영역에 올라와서 좀 더 넓은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결국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저 두 분은 세트인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리더십인 한동훈 장관이 부상한다. 예. 이것은 별로 크게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색깔이 굉장히 많이 겹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30%의 지지율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적어도 40%를 넘고 50%에 육박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중도층을 좀 더 포섭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려는데 한동훈 장관이 같이 나간다? 이것은 중도층을 포섭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 30%만 좀 더 다독이고 돈독하게 가는 것 아니냐.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향을 보여야 된다.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야당에다가 할 말하는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에 지금 뭐 이민청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들을 여러 가지 많이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전과 다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먼저 보이는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 윽박지르고 혼내고 꾸중하고 이것은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에 답보하는 것일 뿐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과 다른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그 정책적 성과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와가지고는 저는 그냥 예전과 똑같은 법무부 장관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한동훈 장관은 좀 더 큰 그림을 스스로 그려야지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지금처럼 해와가지고는 그냥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을 하겠죠. 근데 예. 국회의원 해봐야 크게 정치적 미래는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께 네. 당내 분위기 좀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여권에서는 정치 인문 이거 기정사실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총선 때 어느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다 그래요? 이거 들으셨습니까?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역 이름이 나옵니까 지금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국민들에게 좀 집중도가 있고 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항상 좀 정치권으로 자이든 연임. 타이든 좀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좀 현상이 좀 있으니까요. 특히 또 장관급 되는 어떤 정무직 공무원들은 또 예로부터 그걸 해왔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뭐 결정이 따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총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그 생각합니다. 정치 인문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네. 분위기가 분명히 강하다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선 때 어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그 개괄적으로 뭐 수도권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올 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사실은 저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 지역구를 대구에다 두고 계신데 네. 혹시 뭐 대구나 TK 쪽에 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TK에 뭐 예. 그렇게 연고는 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정도의 급이면 뭐 어디 공천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 아무래도 만약에 예. 뭐 차기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좀 일단 수도권 발휘할 쪽이 수 아니고. 있도록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최경철 우리 또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뜨게 된 배경은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조연으로 도와준 거다. 예. 특히 이제 지금 개인적인 역량이 가장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지금 대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그 전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는 확실히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실을 지금 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대장동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과거에는 유동규라고 판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김만배 진술에 의해서 김용, 정진상, 예. 유동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을 지나치게 처벌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이제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제 뭐 이모라든지 뭐 3M이라든지 최근에 김혜금 의원이 발언했던 그런 어떤 청남동 바가 지금 현재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한동훈 신도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민 의원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속 두 분이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키워주고 있다 지금. 국회 올 때마다 큰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아무 질문을 안 하면 어떤가?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어떤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가? 지금까지 왔던 몇 달간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고 싶어도 사실은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도 각각 상임위에 보면은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차관한테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발언을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식으로 어떻게 많이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은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원하지 않더라도 예.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 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장관직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은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만 하면 이게 또 주목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경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홍석주 의원님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정치인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문 다른 게 아닙니다. 총선 출마 아닙니까? 지금 남은 정치인문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그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의 중도층 유권자 쪽으로 뭔가 호소
또는 지지가 확산되는 거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까 우리 최경철 의원이 이미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예.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여러 언행을 보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화술 이것만으로 지금 어필을 되고 있잖아요. 예. 정책적으로 뭐 뭔가 솜씨를 보여줬다 이런 거에서는 아직 미흡하죠. 그러나 내각의 일 구성원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 총선 1년 4개월 남아 있는데 총선에 자 나간다고 합시다. 국회의원 되는 거야 뭐 특정 지역에 뭐 보수를 뭐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딘가에 박아 넣으면 그거 되는 건 문제 아닐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칠 거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왼쪽에는 한동훈, 오른쪽에는 이상민 예. 내각에서 예. 이 둘은 5년 내내 같이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신뢰도 두텁고 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뭐 실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지금 장관이 정치 입문 아니면 선출직으로의 진출 여기서 그칠 거냐? 그게 아니고 아까 구심점 얘기했고 예. 윤핵관 뭐 재등장 이런 예.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당을 끌고 갈 리더가 없다면서요. 간판이 없다면서요. 예. 리더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동훈에게 맡길 거냐. 그럼 또 거기서 그칠 거냐.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그러면 한동훈을 키울 거냐. 그런데 돌아보면 예. 아니 지금 정권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차기 주자를 얘기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그렇게- 너무 빠른 거죠.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역설적으로 예. 물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집권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게 크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역시 보수 정부가 예. 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차기 주자를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 예. 특정인을 놓고 특정인을 당대표 시키고 또 차기 주자 키우고 그게 지금 급한 일인가. 이런 식의 한동훈 띄우기가 자칫 예. 잘못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잘못하면 재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의 얘기하면요 반드시 조건이 있죠. 이름은 좀 가려주세요.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물어보면 아니 공개적으로 당에서 무슨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무슨 논평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물밑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 물어도 봅니다. 밖에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죠. 지금. 자, 이번 키워드는 좀 기네요. 문장 형태로 돼 있네요. 밖으로 나간 이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냐 이거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투쟁을 하고 있죠. 장애로 나갔습니다.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 그러니까 범국민 서명운동. 앞에 좀 더 길게 붙어 있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이 장면은 지난 11일 발대식 때 서명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뭐 20만 명 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요. 아니 국민까지 이재명 방탄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뭔가 얘기를 꺼냈지만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국민을 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시각은요. 야당 지도부 출구 전략 미비 역풍 우려. 혹시 이거 계속 가는데 이거 가다가 어떻게 뭔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부터 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저희 야당 또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자, 지금 보신 모습처럼 장외에서 민주당이 이런 요구와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 역시 영상 있습니다. 보시죠. 자꾸 이 이태원 사고 참사를 자꾸 정쟁화, 정치화하는 의도를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동태들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겁니다. 스스로 이 의회주의, 민주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 접혀 들어오는 수사를 피하고 국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 홍정민 의원이 국정조사 특검 사실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상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법안 형태로 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로 나온 겁니까 지금요? 그리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제기하는 논리인데요. 예. 사실 국정조사가 이제 헌법 61조에 보장된 그리고 국회 의무로 오히려 규정된 예. 이 의무입니다.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서류도 제출받고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와 달리 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예.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인이 예. 국가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그 민사상 모든 책임이 다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누가 숨기기 시작하거나 이런 은폐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형사 처벌은 더 심각합니다. 실은 수사권, 그 기소권이 모두 다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초반에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4월 16일에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달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월 15일에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 이유는 이번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야당 전체 통합해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18석 정도의 그 특위 구성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예. 실제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만약에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의사 일정 어떻게 합의될 것이냐,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가 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안 하고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국정조사가 그 진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설명드리고 국민분들의 동참을 얻어서 여당의 원활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힘을 좀 받아서 여당을 좀 압박하고 설득하려는 거다. 그런 목적이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봤던 기사가 여당의 시각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국정조사 특검 요구하는 장애투쟁하는 거 이거 또 다른 이재명 방탄용이다. 실제 이유 여기 있죠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홍정민 의원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명운동을 보시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 아니라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 서명에는 정말 선뜻 동참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도 진상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이게 뭐 장외 투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적 여론 형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홍정민 의원께서 몇 가지 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명 운동을 통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먼저
강제 수사력이 있는 예. 경찰의 어떤 수사를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일단 들어가게 되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예. 어떤 정쟁화될 가능성이 많고 예. 일단은 강제 수사권 있는 경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112 지금 신고도 지금 완전히 100%다 공개할 정도로 뭐 성역 없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예, 특수본을 중심으로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개입하게 되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그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장애로 이렇게 나간 것은 통상적으로 장애라는 것은 그 의회에서 그 좀 소수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국민들한테 뭐 알릴 수 없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예. 상황에서 장애로 굳이 나갔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물론 뭐 일부 형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오중 방탄 중에 하나다. 오중이요? 예, 오중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검수완박, 두 예. 번째 또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해서 기소를 해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민주당 당 대표로 나온 게 이제 사중 방탄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애로 나가는 것은 오중 방탄 중에 하나로 어떤 이재명 당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를 국민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특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본 뒤에 국정조사 할지 말지 판단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네. 그럼 지켜보는 거는 어느 시점까지 지켜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발표 시점에서 정말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도 뭐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중간 발표도 어떻게 발표할 시점이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그때까지 좀 보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뭐가 미진한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를 글쎄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수사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직격을 했다. 이 얘기를 꺼냈어요.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 삼각 커넥션을 밝혀라. 자,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오고요. 삼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각이라는 건요, 아태협. 최근에 아태협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쌍방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삼각이군요. 아태협, 경기도 쌍방울. 유착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당은 대북 비밀 송금은 안보리 위반이기도 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요, 이게 최근에 좀 조금씩 주목받고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시작이 됐고 뭐가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뭐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제일 마지막 기사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뭐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날 그 아태협의 안모 회장이라는 분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돈을 해외로 나갔다 이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혐의 사실 중에는 해외로 돈을 보냈는데 50만 달러 정도를 그 돈이 북한으로 갔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림을 받았다. 뭐 이러한 것이 이 혐의 사실인데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근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태협도 5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도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뭔가를 또 보냈다. 그렇게 수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소 사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태협이나 쌍방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아태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교류를 주도한 단체였는데 그럼 아태협이 이렇게 대북 송금을 주도했으면 그럼 누가 사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시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사주를 했고 결국엔 무언가 유엔 제재 하에서 절대로 단돈 10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것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정진석 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뭔가 연결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쌍방울은
그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억대의 뇌물을 쌍방울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쌍방울이나 경기도 부지사나 뭐 전부 다 많이 엮여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태협을 대북 창구로 끌어들인 게 경기도인데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였으니 무언가 스캔들도 있고 커넥션도 있고 뭐 좀 큰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 것이 그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구속된 분들 외에 예.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정말로 대북 송금을 사주하였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짓이 결국 실행되도록 뭐 역할을 하였는지는 지금 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뭐 벌어지고 있는 일로 봐서는 경기도가 조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아태협이라는 단체는 그 전에 대북 교류를 별로 하지 않았던 단체인데 예. 하필 아태협을 왜 끌어다녔느냐. 그리고 아태협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거나 예. 뭐 연계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홍정민 의원이 민주당 계시니까 좀 설명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저 기사를 보면 예. 그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이라 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엄청나게 제재하고 있는데 예. 뭐 일개 지자체인 경기도라든가 일개 뭐 기업인 쌍방울에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좀 엄청난 사안인데 예.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 정도로 뭐 뚫고 갈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지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수사가 아직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일단 아까 뭐 구속된 상황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주장, 입장 예. 이런 거죠. 그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예. 진상 규명이 되고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의혹만 있는 것인데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몰아가고 이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줄잣대라고 보이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또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상이 또 등장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단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태협이 그런 경협을 추진한 게 예.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 통일부의 허가, 통일부와의 협의 없이 예. 한 거냐. 어. 그러니까 북한으로 50만 달러가 갔다는 걸 검찰이 파헤쳤다면 예. 그 자체가 통일부의 신고 내지는 통일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냐. 예. 아니면 안모 회장이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횡령이라는 혐의가 예. 지금 추가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정부 차원에서 뭐 당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 국정원 뭐 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경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는 뭐 미션, 역할을 임무를 맡았다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재명이라는 도지사의 뭔가 좀 한 건 했다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예. 문재인 정부의 뭐 역할 부여를 받아가지고 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아태협 안모 회장과 이재명 단식 경기도지사를 연결고리를 갖다 붙이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으로서는 좀 예. 무리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나와야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어떤 현상, 그것까지 같이 또 곁들여져 있어요 지금요. 예,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삼각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대북 저관계는 이제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예.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관계돼 있으면 사실은 지사가 최소한 그걸 모를 리는 없는 거죠. 뭐 종용을 했다든지 그건 예. 수사를 과연 밝혀야 몰랐을까? 되겠지만 부지사가 여기 관련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그 대전 충남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조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수 회장과 아태F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예. 어떤 선거 관계도 지금 깊이 지금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삼각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는 의혹을 바꾸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뭔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좀 보도들이 신문에 많은 곳에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트럼프인데 책임이 묻고 있군요. 책임론이 나오고 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미국 민주당 지지층 낙태 그리고 반 트럼프 이렇게 결집을 했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웃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 앞두고 되게 비관적 전망을 받았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죠. 네바다에서 극적 역전, 상원 자리를 하나 더 역전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자 50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샤이 바이든이 적극 투표한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재등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사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요, 거꾸로 돼 있었어요. 거꾸로. 트럼프 등판 거의 확실하다 이런 식이 나왔고요. 샤이 바이든은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는 달랐던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내 여러 인사들이 한 목소리 담았습니다. 그중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목소리 들어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election is a great win for the American people. With the races now called in Arizona and Nevada, Democrats will have a majority in the Senate, and I will once again be majority leader. Congratulations to Senator Schumer. He's got a majority again, and we're focusing now on Georgia. I feel good,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couple of years.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15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예고했죠. 발표한다고. 또 부정선거 뭐 이런 거 얘기 꺼낼까요? 뭐 늘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트럼프 대선 출마 강행 예고. 15일 날 이 얘기를 꺼낼까요? 당내선 상원 탈환 실패 책임론이 불고 있다. 반 트럼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 뭐 또 부각되고 있죠. 이렇습니다. 여기 또 부정투표 얘기 벌써 있네요. 벌써 네바다도 부정투표 주장.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지면은 부정 얘기를 꺼내요. 통상. 자, 윤경호 의원님. 트럼프 전 대통령 차기 대선 또는 향후에 공화당 내 입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5일에 재출마 선언한다. 거의 기정사실화였죠. 그리고 지난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선전할 거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유세장에 나오면 굉장히 환호를 받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아니더라. 달랐어요. 트럼프의 재등장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제가 알기에는 트럼프가 퇴임 직전에 의회를 점거했던, 그러니까 일부 폭도들의 의회 점거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의회 점거 사태를 트럼프가 사실상 사주했다. 이게 미국 정치 내에서 가장 큰 거부감으로. 그게 확인되면 그거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하원 의장 집에 난입했던 뭐 개인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분도 그 난입했던 당사자도 예. 당시에 의회에 난입했던 폭도들이 외쳤던 구호를 똑같이 썼다. 선거 막판에 터졌던 그런 것들이 많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연임에 도전하는 게 쉬워진다. 반작용이군요, 그러면. 그러한 분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나왔지만 40대에 지금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로 떠오른 히스패닉계가 섞여 있고 하버드와 예일이라는 막강한 대학
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 탄탄하다 그러죠. 예, 론 디센티스라는 이 젊은 정치인이 공화당의 만약에 새로운 주자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는 중간 선거는 트럼프의 재등장을 위한 압승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상원은 이미 이제 민주당이 지켜버렸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뉴욕타임스 예상은 아마 하원은 공화당이 219, 과반이 218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은 넘길 수 있을 거다. 넘기네요. 넘긴다. 민주당은 216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석 차이의 근소한 차이는 미국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사실은 당을 바꾸는 의원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원도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뭐 미국 내 전문가들 언론의 전망이 보기 좋게 틀렸거든요. 거꾸로 갔어요. 그런 가보니까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화당의 입법 공세 안전장치, 그러니까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연임 도전의 탄력. 연임 아니라고 거의 기정사실됐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건강 문제는 또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